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5개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순방 기간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의사를 확인했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문제를 화두로 던졌습니다. 한편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 초에 열릴 것이라는 미 당국자의 발언에 종전선언 등 비핵화 전체 시간표가 조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나와 계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이 7박 9일의 유럽 순방 일정을 마치고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글쎄요, 바쁜 일정을 소화하셨죠? 예. 글쎄요, 물론 이제 비핵화 관련 언급도 있었고 지지 호소도 있었고 대북 제재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위기 조성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두 분 전반적으로 평가를 좀 듣고 싶은데 어떤 거에 좀 우리가 좀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선 보면 공개적으로 나온 성과 평가받은 부분이 우리 남북 정상회담, 3번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그리고 또 역사상 유례 없었던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된 것, 그런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서 그 유럽 국가들도 큰 성과가 있었다라고 했었고, 유럽 비핵화를 위한 그런 노력들이 있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평가해 볼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셈 의장 성명에서 나온 것처럼 그 CVID란 말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고, 상황무기, 생화학무기 이야기도 나왔고, 앞서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유럽에서 특유의 오히려 그 미국보다는 특별히 더 인권을 더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인권 문제까지 포함되는 성명이 나와서 오히려 우리로서는 우리 대통령께서 제기했던 평화체제 문제, 종전선언 문제나 제재 문제와는 조금 결이 다른 유럽 국가들의 반응들도 보기도 했었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대통령께서는 정부의 입장들, 남북 화해 분위기에 대한 강인한 의지들을 표명한 것 자체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국가가 어디로 가려는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볼 때 보면 이번에 여러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정상회담 5나라 정상회담 하면서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맥이 조금 이렇게 결이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계속 몇 번 나오곤 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외교부와 지금 청와대와의 지금 그 협조 체제가 긴밀한가에 대한 걱정이 조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정상회담이 일정이 잡히고 나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해당 국가 대사관에서 의제가 무엇인지 조율을 하고 협상을 하게 되거든요. 예. 최종적인 문제를 놓고 이제 청와대와 그쪽하고 협력을 해서 조율을 하게 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마련되는데 이번에 보면 그렇게 좀 조율된 것이 적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외교부에서 지원이 잘 안 된 건지 아니면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의지를 갖고 돌파해내겠다고 하신 건지는 정확하게는 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국제 유럽에서의 그 어떤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덜 반영된 부분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센터장님. 이제 뭐 저는 약간 다른 각도로 설명드릴게요. 예. 사실은 성과가 많았는데 제대로 홍보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성과 부분은 예. 너무 북한 문제에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안 된 거죠. 결국 유럽이라는 대상, 예. 우리가 외교 지평을 할 때 한반도, 동북아,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 각각의 지역 외교 이렇게 전개를 하는데요. 유럽에서 북한 문제만 세일즈 하려고 하면 이거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약간 북한 문제에서는 약간 떨어져 있고 결국 한국을 생각할 때 한국하고의 경제 협력이라든가 문화, 인적 교류 이런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사실 대통령께서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덴마크 이렇게 벨기에 방문하시면서 그런 부분의 내용에 좋은 합의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홍보를 안 해요. 그리고 오직 북한 문제만 이야기하는데 말씀드린 이유에서 유럽 국가들은요 일단 한 발 떨어져 있고 이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유럽은 또 나토 동맹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입장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정 부분 설득하는데 약간의 차이점 있는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유럽 국가들은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인 건데 이런 어프로치 차이에 있어서 한반도 부분에 있어서 성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계 11위권의 경제 강국으로서 지역 외교를 전개하면서 유럽과 여러 가지 협력을 약속한 것은 성과가 있다. 예. 그 부분을 오히려 강조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너무 한반도 문제만을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국력
능력이나 국격에 맞는 외교를 전개하는 데는 제한이 된다. 이런 각도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 홍보가 부족한 탓이었는지 혹은 CBID 이런 북한 문제에만 집중이 된 탓인지 한 이후 이제 정상회담 이후에 공동 성명이 채택되지 않은 걸 두고 요미우리 신문에서는 CBID에 대한 서로의 입장차가 있었기 때문이다. 온도차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바로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다른 해명을 해냈는데 실제로 좀 이 논란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해명을 봤는데요. 해명이 예. 이제 뭐 이란 핵 합의 문제나 크림반도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이 강하게 요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의정성명이 안 나왔다, 공동성명이 안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보면은 유럽 같은 경우는 크림반도에 가서는 벌써 9월달에 그 제재 연장 결의를 했습니다.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뭐 물론 이제 그 이란 핵 협상 문제는 그 유럽 국가들이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었죠. 근데 제가 볼 때 어쨌든 그렇다면은 기자 공동 보도문이라도 사실 좀 나왔어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없었다라는 거는 뭔가가 조율이 안 된 거는 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게 어느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외교적인 내부 사정 사실은 국민들이 잘 알 수 없어서 예. 공개되는 것밖에 알 수 없는데 조율이 안 된 거는 사실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가장 낮은 단계가 이제 공동 보도문 같은 단계인데요. 그거라도 이렇게 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조차도 안 나온 거는 조금 뭐가 좀 조율이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은 특별한 이런 원인이 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약간 준비가 소홀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EU 쪽하고 협상을 하면은요 3개의 축으로 구성이 돼요. 보통 보도문이 하나는 전반적인 교류 협력과 경제 협력, 그렇죠. 그리고 인적 문화 협력,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서로 양측이 담고 싶은 안보 이슈들이 담기는 건데 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한반도 부분을 EU가 지지를 해주는 부분이 담길 테고 EU 쪽에서는 자기들의 그 러시아 문제와 그리고 이제 다른 문제 같은 것들을 이제 포함시키길 원하는 거죠. 이란 핵 문제는 또 EU가 협정을 갖다가 또 리드하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서로 자기가 원하는 100%를 일단 던진 다음에 서로가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차이가 있으면 조율을 해나갑니다. 거기서 내가 뭐 한국의 지지를 확고히 지지한다. 한국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뭐 이제 일반적인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톤을 서로 조정하는 예.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잘 조율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우리가 무언가를 풀어갈 때는요. 그 각각의 외교 대상에 맞는 특징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EU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이유에서 나토 동맹국들이기 때문에 한반도 입장을 100% 지지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럼 90%를 받아내는 게 외교적인 기법이고 그 정도를 또 잘 설명해내는 게 또 외교적 기법인데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해 나가면은 사실 뭐 한 EU 간에 큰 뭐 갈등 요인이 있겠습니까? 예. 그런 건 없는데 만들어지 못한 그런 이제 실무적 차원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예.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조금 더 예. 이제 보태고 싶으면 저는 사실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유럽 순방 가실 때 기대했던 안보 분야의 화두는 사실은 이번에는 그 헬싱키 프로세스라고 이제 국민들이 잘 알지는 유럽 안보 협력 회의, 유럽 안보 협력 기구가 됐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좀 강화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시지 않을까. 우리 지금 정부도 좀 그 꽤 욕심내고 나는 그 다음 단계 남북 화해와 비핵화 구성이 이제 되고 나면 그 외연을 넓히는 이제 구제 안보 구조로서 OSC 헬싱키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를 욕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가셨을 때 그 이야기를 조금 오히려 했으면은 너무 직접적으로 북한 대북 제재 문제가 아니라 헬싱키 프로세스에 대한 한국 한반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또 보다 폭넓게 미리 좀 이렇게 논의를 했었으면 조금 편안하게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별로 논의가 안 된 것이 예.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과도 있었고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두 분 얘기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이제 그 홍보가 좀 덜 된 부분이 있었다는데 홍보를 굳이 하지 않아도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였던 그 교황과의 면담 그 부분 잠깐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황께서 나는 갈 수 있다 하셨고 그래서 공식 초청장을 좀 보내주시면 한다 이런 조건을 달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황청에서는 방북의 성사되려면 조건이 먼저 좀 검토돼야 할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측에서 뭐 초청장을 언제 좀 보낼지도 관건이지만 일단 교황청 입장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뭐 그러니까 이거는 또 홍보를 또 너무 많이 해서 문제가 된 부분인데 왜냐 교황님의 뜻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적정한 여건이 되면 내가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여건이 중요한 거죠. 그 여건이라는 건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황청과 북한의 양자 관계가 있어요. 뭐냐면은 북한이 그러니까 교황청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장충 성당이라든가 그런 수도원 같은 거를 몰수해 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북한 체제가 들어서면서 그런 것들이 풀리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런 부분이 하나고, 다른 하나는 교황께서 가셔서 북한이 짜놓은 프로그램대로 움직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교황청 차원의 보장이 되어야지 예. 우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합의가 되면 교황께서 가시겠다, 이런 취지인데, 이제 북한도 그걸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교황을 초청해서 체제 선전에 활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북한도 그 과정에서 인권 사항을 개선시킨다는 그러한 메시지도 전하고, 그러면서 교황의 활동도 보장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초청장의 내용에 포함되거나, 또는 초청장은 워낙 단순하게 작성되니까 특사가 파견돼서 전달하는 그런 협상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기적으로는 뭐 올해는 너무 촉박하고, 교황 일정이 거의 1년 단위, 2년 앞까지도 이렇게 예상되는 거니까 내년 상반기면 상당히 이른 기간에 초청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북한이 잘 준비를 해서 전달한다면, 교황께서는 또 결국 종교라는 것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사랑과 평화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북한에 가실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교황의 방북이라면 우리도 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북미 협상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진전이 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제 뭐 열흘 정도 안에 카운터파트와 여기에서 고위급 회담을 했으면 좋겠다, 기대한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실제로 좀 실무 협상에 대한 것을 먼저 하자라고 제안을 했던 것을 건너뛰고 고위급 회담으로 바로 가자라는 걸로 간다라는 이야기로 좀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뭐 지금 그 비건하고 이제 최선희가 지금 실무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미국 쪽에서 계속 그 요구를 하고 있는 사안인데 그 북한 측에서 이제 받고 있지 않은 사안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멕시코에서 여기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멕시코에서 하자는 이야기냐라는 이야기까지 났었는데, 뭐 멕시코는 아닐 것 같고, 이건 전혀 예. 상관없는 국가고, 그래서 뭐 지난번에 미국을 취행하는 김영철이 거겠죠. 예. 왔다 갔던 뉴욕이거나 워싱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임무를 지칭하거나 지금 그런 이 실무회담을 넘어서 하겠다는 이야기로 저는 들리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정상회담을 조금 그 상황 일정들이 조금 미뤄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그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계속 그 이야기를 중간중간에 지금 징검다리미 삼아 계속 놓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제가 볼 때는 특정하게 지금 일정이 정해져 있거나 카운터파트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런 이제 정무적인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그 카운터파트가 뭐 김여정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 제가 볼 때는 북한으로서는 김여정을 보내고 싶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김여정을 받을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김여정을 보낸다는 것은 사실 정무적으로 사실은 정치적인 협상을 하겠다는 이야기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적인 조치들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을 할 의지가 없다라고 들릴 수밖에 예. 없는 부분입니다. 예. 그것을 지금 미국이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중간 선거 이전에 뭔가가 이루어지려고 할 때는 그런 정치적인 빅 이벤트가 필요해서 좀 수요가 있을 수 있었지만, 이거조차도 지금으로서는 이제 거의 없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상황으로 정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중간 선거 이후라면 차근차근 따지는 입장에서 굳이 김여정을 받아서 정치적인 이벤트를 그렇게 해서 위험도 있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싶어서, 제가 볼 때는 김여정과 폼페이오의 만남은 조금 시기상조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폼페이오 장관이 이렇게 고위급 회담을 개최할 것이다, 뭐 열흘 안에 열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북한 측에서 먼저 이제 고위급 인사를 워싱턴으로 보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하던데, 여기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용어 자체가 열흘 아니라고 말은 한 건 아니고요. 그냥 뭐 그 다음 주 정도에 대한 그 포괄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인데, 글쎄요, 거기에 대한 내부적인 가지 제가 접한 정보는 없는데, 예.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아주 가깝게 이루어지기는 좀 상황이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달 안에 고위급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를 결정을 할 건지, 근데 문제는
미국 당국자 입에서 이 북미 정상회담 시기가 자꾸 뒤로 미뤄지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 선거 이후까지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내년 초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체적인 어떤 스케줄들이 뒤로 다 미뤄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발언의 저희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예, 뭐 고위급 관계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 예. 아마 그 백악관의 존 볼튼이 아닐까 의심을 하는데요. 예. 아무튼 지금 현재 그러한 큰 분위기에서는 미국과 북한 간의 핵 협상이 잘 진행되진 않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제재 완화라든가 종전 선언 부분은 미국이 약간 한 발 물러서 있고 미국은 북한 영변 핵시설에 대한 신고 검증이라도 제대로 해라. 그런 것은 또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에 맞닿아 있는 겁니다. 과거 핵 협상을 봐도 2008년에 결국 검증 의정서를 만들면서 깨졌는데 지금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진통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몇 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폼페이오 장관의 그런 이야기는 사실은 아주 심도 있는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이제 중남미 방문을 하면서 설명하는 과정에 질문이 마지막 단계에서 제기된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떻게 할래? 이런 사원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답변하는 상황이었고 정확하게 이달 말도 week and a half라고 했습니다. 일주일하고 반 정도 지나니까 저희가 그냥 10일로 추정했고 이달 말이라는 거지 정확한 날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만큼 뭔가 지금 실무 협상이 안 되니까 고위급을 통해서도 풀어볼 그런 의지가 있다. 그러면서 그것이 북한에서 그런 이야기가 오지 않았다면 오히려 폼페이오 장관이 역제안을 한 거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 우리 이 원장님과 다른 의견은 북한에서 누가 오든 미국은 수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여정이기 때문에 안 된다. 김영철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수영이 와라. 이럴 정도의 북미 간에 지금 그런 밀접하거나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협상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위급이 온다면 미국은 환영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막혀있는 신고 검증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한미 간에 지금 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같이 공조가 잘 돼도 모자란데 지금 좀 균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또 나온 것이 비질런트 에이스 유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보다 하루 더 먼저 이야기를 했고 그 내용 면에서도 사실 좀 온도차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9일 날 이제 미국에서 국방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비질런스 에이스를 올해 유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그렇게 확정 발표를 해버린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날에 국방부에서는 첫 번째 반응은 뭐였냐면은 그 비질런스 에이스를 유예하더라도 우리 독립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날 이제 이야기한 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완전히 장관끼리 이야기를 논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SCM에서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미국 측에서 요구를 했다 그러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제 장관이 이제 공군 출신이셔서 아마 훨씬 더 디테일이 강할 겁니다. 이 공군 연합 공군 훈련에 대해서 이거 효과가 어떤지 아니면 이거 대안이 뭐가 있을지에 대한 본인의 사실 아이디어가 많기 때문에 지금 만약 육군 출신 장관이었으면은 그 지난번에 매티스 장관의 제안에 대해서 그냥 크게 없이 그냥 오케이 했을 수 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공군 출신 장관이기 때문에 그 디테일을 따져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안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더 협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온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비즈니스 에이스 자체가 유예되는 거는 저는 기정사실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대체되는 연합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SCM에 더 구체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 센터님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라고 있죠. 이 87년인가요? 이 고르바초프하고 맺었던 30년이 지난 조약인데 이걸 폐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러시아가 다시 군비 경쟁을 하는 거 아니냐. 만약 미국이 핵무기를 다시 증강을 할 때 그럼 지금 북한 비핵화 협상을 하고 있는데 북한 쪽이 이걸 어떻게 볼 건가? 좀 이게 우려될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INF 조약 자체에 관한 문제 있고 그것이 북한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그렇죠. 것인가인데
INF 조약 자체 지금 미국이 깨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사실은 그 이전에 지난 수년간 러시아에서 단거리와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끊임없이 경고를 해왔습니다. 이미 오바마 행정부부터 경고를 해왔는데 러시아가 계속해서 그런 기술과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깬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이고 아직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모스크바에 가 있고 예. 그 부분을 이제 조율할 건데요. 결국 그 중거리 핵미사일은 500에서 5,500km고 미국 본토를 겨냥한 게 아니에요. 유럽에 있는 동맹국들을 겨냥한 거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그 부분은 뭐 자기의 문제는 아니지만 아무튼 동맹 일위로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정말 깨지는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미스러 간 군비 경쟁에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미국을 비난하겠죠. 이렇게 군비 조약을 갖다 깨는 미국을 믿을 수 없다. 예. 이런 명분을 제기할 수 있고 또한 이렇게 군비가 경쟁이 되면 러시아에 있어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 지금 북한과 미국 간의 핵 협상의 내용을 보면 그런 명분 싸움은 조금 넘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서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놓고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현재의 협상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판을 깨기 위해서는 미국의 그러한 행동을 북한이 활용할 가능성은 있지만 협상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언제 제재를 해줄 것이냐 예. 이것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 원장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